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가 30에서 최고 100mm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동해안,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장애인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세상을 글로 그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위해 화면을 해설해주는 분들을 이야기인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오늘 홍미전 화면 해설 작가와 이야기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월요일 코너죠.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그리고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책 이야기,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 즉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MBC 기자 사이에서 벌어진 설전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MBC 기자는 질문이 아닌 정치 행위를 했다. 도어 스태핑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피의자 대하듯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 기자의 질문 태도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과거엔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정자세로 질문을 했다면서 예의 범절부터 배워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력을 상대하는 기자에게 예의 범절부터 운운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만 도어 스태핑 중단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도어 스태핑이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거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걸까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할 시간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돼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취지를 도어 스태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뭐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불미스러운 사태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MBC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돼서 무엇이 악의적이라는 것이냐라면서 이제 질문을 했고 대통령이 퇴장 후에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공개 충돌하니 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 중단 조처를 한 데에는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참모들과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입니다. 뭐 이게 그럼 도어 스태핑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서 MBC 기자를 뭐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MBC 기자를 기자단 차원에서 뭐 출입 정지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언론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 그다음에 징계 등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주말인 지난 19일에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단 간사단에게 출입기자 등록 취소, 대통령 기자실 출입 정지, 출입기자 교체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이제 상응 조치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단이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마치 선결 조건처럼 이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기자단에서도 아마 서로 의논을 했던 것 같은데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러한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런 판단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규정에 보면은 징계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기자단 운영위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조항을 보면은 예를 들면 엠바고 파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명백한 오보,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그리고 기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도 운영위 소집 요건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간사단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규정은 이 출근길 약식 회견에 대한 사안이 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진행 중에 있다는 점도 고려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또 기자단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기자단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기자단 차원의 입장 정리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차원에서도 기자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다. 이게 일단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MBC 기자가 폼이 손상했다. 뭐 예를 들면 슬리퍼 신고 나왔다. 그리고 질문하는 태도가 불손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가 어느 정도 태도를 취해야지 이게 불손하고 뭐 이렇게 예의를 바르게 차리는 건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기자단이 어떤 판단을 한 건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일반화해서 생각을 할 때는 MBC 기자가 질문을 한 것은 사실 대통령이 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뒤통수에 대고 이제 무엇이 악의적입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전, 이것은 대통령실은 무슨 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설전을 벌이고 뭐 군사 독재냐라고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비서관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었다, 뭐 주주총회 총회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자세라든가 뭐 신발을 가지고 지금 징계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슬리퍼 신는 기자들이 많았다면서요 그날도. 뭐 그건 제가 뭐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자실이 그거 바로 옆이거든요. 네. 기자실이 기자들이 상주해갖고 일을 하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편한 신발을 신을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실이 있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슬리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발을 착용하고 대통령이 왔다고 하니까 약식회견을 하려 그냥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봐도 그냥 부주의한 정도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도 기자단 내에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 좀 분위기가 아닐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를 계속 겨냥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을 봐도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 중심에는 MBC가 있다.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다르고 언론도 분명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의 상식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금희 수석 대변인 역시 MBC가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라면서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은 MBC에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김행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 때 자신이 이제 그 대변인 맡았을 때 출입 기자들이 옷도 잘 갖춰 입고 공손한 태도로 이제 임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김정혁 비대위원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다가 남대문 지게꾼을 만나도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혁 비대위원 제가 알기로 기자 출신인데 중앙일보 편집국장까지 여기만 네네. 기자 시절에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자초한 논란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점이 가경이다. 언론 탓, 야당 탓, 그만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석 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을 보면은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내용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 이런 엄포다. 기가 찰 노릇이다라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찾기 전에 이성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 두고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나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오전 최고위에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네. 이 유튜브를 하는 이제 천공승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이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이 되니까 대통령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 갈수록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서 무책임한 허위 발언이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고 연결짓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은 20일자 이 방송에서 이 천공승이라는 인물을 다뤘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에 질의응답 계속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기자 수준이 너무 낮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 내용과 지금 상황을 연결시켜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네. 근데 MBC 기자하고 설전을 벌인 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출근길 문답을 담당했던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명칭이 대외협력 비서관인데 이게 과거에 이제 춘추관장격의 이제 직책입니다. 기자들을 사실상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 이루어진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다 가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그리고 이제 MBC에다가 공문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 명의로 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이 상황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한 큰 책임, 어떤 충심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는가 싶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태 비서관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고 이 조만간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관리 잘못했다고 비서관이 사표내는 건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봤지만. 그래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MBC에 대해서도 뭔가 하라는 거 아니냐. 어떤 상응한 조처를 뭐 하라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만 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1층 현관 안쪽에 지금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고요?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관 안쪽에 이제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이 설치가 됐는데 예. 이 가림막이 설치가 됨으로써 기자들의 동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동선하고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일이 없게 돼버렸는데 이것은 이제 애초에 이게 진행이 되니까 결국 이것도 MBC 기자하고 충돌한 것을 계기로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관측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이것을 부인을 했고요. 지금 1층 공간이 기자들에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데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 비공개 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벽을 세워서 일부 일정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거론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완성이 되면은 네. 가운데 이제 문이 설치가 된다. 그래서 네. 이 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회견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근길 회견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실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현관 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벽이 설치돼서 대통령실에서 문을 열어주면 기자들이 나와서 만약에 도어 스태핑이 재개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 기자들이 그 공간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열어주지 않으면은 얘기를 할 수 없고 뭐 그런 건가요? 아마도 이제 그런 형태를 전제해서 뭐 불투명 유리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예. 그런 형태를 전제해서 지금 공사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했네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이 국회의장과를 찾아서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네. 이건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오까지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및 국정조사 특위 명단 등을 다 제출해라 이렇게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뭐 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쳐서 있고요. 또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이 관련된 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총 망라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돼 있고요. 네. 특위는 총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가 2명인데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배분을 하게 했습니다. 특위위원장으로는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이제 좀 이렇게 일단 이 계획서에는 이제 제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단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이제 이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경기국회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언제쯤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파악해보고 예산 처리 이후에 협의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시간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인 입장이다라고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것을 좀 수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기존 입장에서 그럼 한 발 더 나간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갔다기보다도 민주당이 하도 하자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우리 의원들에게 뜻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안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국정조사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뭐 그런 태도를 보인 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협상이라는 게 나중을 기약할 수 없었던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국정조사라는 게 그래도 이제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또 좋은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게 전제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전향적인 쪽으로 바뀌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오늘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양당 협의하기 전에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의원총회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미흡할 경우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으로 그게 좀 의문인데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상태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내일 저녁 6시까지 그러면 여당목 특위 명단 제출의 시한이다라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긴 하지만 그 열려있는 정도가 아주 넓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 국민의힘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꾸 겉도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게 돼가지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김광욱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비 기동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전 용산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경우에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나흘 전에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했는데 이 참사 당일에 집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도 그때 진실 그대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서울청 112 상황실하고 경비과에 재차 확인을 했는데 이 용산경찰서에서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이게 서로의 입장이 상충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경찰 특수보는
이임재 전 서장이 이태원 헬로윈 관련 용산서 내부 회의에서 기동대 투입 노력을 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직원 진술은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용산서가 또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했다는 근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밝혀진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정리가 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유족 일부 한 20명 정도 하고 만나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2시간 넘게 좀 진행된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사고 원인 규명, 사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 20여 명은 또 오후에 국회에서 자체회의를 진행을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수사가 될지 좀 의문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장관부터 좀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 또 경찰 수사가 국정조사와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유가족들의 입장을 좀 수렴을 해서 또 정치권이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국회 예결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끼리의 만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뭐 필요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리는 유가족 관련한 신상이라든가 연락처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잘 이제 납득이 안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막 이렇게 추궁을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행안부에서 명단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연락처도 물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재차 했습니다. 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만에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정보가 포함된 희생자 명단을 입수를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중에는 유족 연락처도 거의 80% 이상이 이제 이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자료였고 심지어 행안부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각 지자체에 그러니까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니까 이 대상 유족의 명단을 통보를 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취재를 하니까 행안부는 실무진이 공문 결재가 없이 유족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급에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이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 예결위 답변 직후이다. 그전엔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면. 아니요. 근데 정부가 밝혔었잖아요. 공무원 1:1 전담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유가족 한 분하고 공무원 한 명이 1:1로 전담해서 유가족분들 의견도 듣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가족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1:1 관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자신이 몰랐다고 해서 행안부가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최소한 답변 과정에서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했는데 왜 거짓말하는 듯이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몰아붙였단 말이죠. 이상민 장관이 무조건 잡아떼는 어떤 언동을 선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일을 잘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네요. 우리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오늘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석방하자마자 뭐 폭로성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나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다는 거를 이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러면 그거를 왜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얘기를 안 했냐라는 이 검찰 측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선고도 있고 그리고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에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14년 당시에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박영수 전 특검하고 관련이 있는 인척관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이모 씨로부터 2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이 중에 최소 4억 원 이상을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다만 이것도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공공개발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 등에 2억 원을 줬다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도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검증될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반응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국민의힘은 모든 증거와 정황이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다. 직접 소상히 해명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남욱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어쨌든 측근들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분도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당연하게 보고 즐기는 영화나 드라마,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접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화면 해설 작가인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신 홍미정 화면 해설 작가님 연결해서 그들의 직업 세계는 어떤지, 또 우리나라의 화면 해설 방송 실태는 어떤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미정입니다. 네, 제가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홍미정 네. 작가님이세요. 네. 그 화면 해설 작가, 이건 뭐 하는 직업이지? 아마 못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작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화면 해설 작가라고 하면 이제 화면 해설을 쓰는 거겠죠. 그럼 예. 화면 해설을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화면 해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시력이 약하거나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이런 영상에 있는 상황을 해설자가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대사나 내레이션, 효과음 이런 건 들리지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데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등장인물의 표정, 몸짓, 지금 낮인지 밤인지 여기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화면 해설이고, 그 화면 해설을 원고로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화면 해설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면 속에 보이는 내용을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글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영화나 드라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교양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도 다 화면 해설을 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장르에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인의 밥상, 영상앨범 산 같은 다큐에도 화면 해설이 있고요. KBS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이웃집 찰스 같은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어린이들이 보는 뽀로로나 구름빵 이런 애니메이션에도 해설이 있습니다. 그럼 화면 해설 원고를 쓰시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로 또 목소리로 또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을 화면 해설사나 화면 해설가라고 잘못 지칭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화면 해설사가 아니고 화면 해설 작가입니다. 예. 작가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는 원고만 써요. 저희가 화면 해설 원고를 쓰면 그걸 성우가 읽어서 원래 화면 해설이 없는 프로그램에 그 성우가 읽은 부분을 삽입을 해서 화면 해설 프로그램을 이제 따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 방송은 화면 해설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이렇게 화면 해설과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추가된 방송은 주로 재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면 전문 성우나 배우가 혹시 있어요? 배우는 아니고, 그것도 또 전문 성우라고 하긴 그러니까 화면 해설만 전문적으로 하는 성우 이런 분이 따로 계신 건 아니고, 예. 기존의 성우님들이 하시죠. 화면 해설 작가는 한 몇 명 정도가 활동 중에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어디에 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정확히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은데, 네. 저는 일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예. 교육을 받고 저희 현재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쪽에서 함께 일을 하는 작가들은 대략 한 30명 안쪽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군요. 네.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이런 화면 해설을
그 작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KBS에서 일을 하고 있는 라디오 작가예요. 아, 그러시구나. KBS 네. 3라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KBS 3라디오에는 국내 지상파에 딱 2개밖에 없는 시각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주중에 방송하는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주말에 방송하는 신종구의 세상보기라는 프로그램이 그건데 제가 그 두 프로그램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 화면 해설을 몰랐는데 네. 이제 그 시각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화면 해설을 소개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사실 라디오에서 시각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라디오는 어차피 귀로 듣는 거니까 뭐 네, 시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로 듣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뭐 요리를 소개한다 하면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칼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가위를 쓰세요. 뭐 가스레인지가 겁이 나면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를 쓰세요. 그리고 또 뭐 여행 코너에서는 시각장애인은 여기를 갈 때 기차를 타시면 할인이 됩니다. 뭐라든지 이곳은 장애인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다. 라든지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죠. 그럼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물의 행동이나 주변 환경 같은 정보 외에 연출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묘사를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 동료 화면 해설 작가들과 함께 눈의 선하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한 권이 전부 다 화면 해설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쉽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화의 엔딩씬,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이럴 때 보통 이제 뭐 주인공이 이렇게 멀리 멀어진다든지 그냥 예. 풍경이 이렇게 줌아웃돼서 뭐 하늘에서 내려보는 부감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저 장면이 뭘 얘기하는지 사실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럴 땐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유명한 영화의 경우는 이제 감독님들 내 인터뷰를 보면 뭐 마지막 장면에 이런 걸 의도했다 뭐라든지 끝에 주인공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찾고 또 찾고 해서 가능하면 틀리지 않는 해설을, 그러니까 맞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틀리지는 않게 써야겠다라고 애를 쓰는데 네. 그런 자료가 거의 없는 독립영화나 이런 작품은 사실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감독의 의도까지 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을 그렇죠. 테니까요. 근데 원고를 쓰실 때 그럼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원고로 쓰실 거 아니겠어요? 네.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거나 그렇죠. 이렇습니까? 막 모든 장면을 그렇게 반복해서 본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뭐 영화를 쓴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쭉 보면 좋아요. 일단 예. 쭉 보면서 여기에 쓸 게 많은 장면이 있구나. 여기는 조금 그냥 건너가도 되겠구나라든지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하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 영화는 이제 시간적인 작업 시간의 여유를 조금 주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영상 받아서 내일 아침에 마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뭐 쭉 보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고 예. 받자마자 그냥 준비 땅 하고 이제 써야 돼요. 예. 그러면 그냥 좀 밋밋한 부분은 얼른 쓰고 복잡한 부분을 보고 또 보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참 시간이 촉박하신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보통 한 그 화면 해설 원고를 쓰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네.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밥상 같은 프로그램은 좀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프로그램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기본 내레이션에서 웬만한 걸 많이 설명을 해주고요. 네. 프로그램의 템포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여유 있게 작업을 할 만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예로 10분 분량의 해설을 쓰는데 보통은 한 1시간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60분짜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6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이 이렇다인 거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10분을 2시간 혹은 3시간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
제가 영화 한산용의 출연의 해설을 썼는데 그 영화가 129분짜리거든요. 예. 그럼 이걸 이제 산술적으로 따지면 일단 한 26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사극이고 막 임진왜란 한 당시 상황도 알아야 되고 예. 구선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견내량의 지형은 어떤지 막 이런 것도 다 그러네요. 찾아가면서 제가 써야 하니까 네. 26시간에 플러스 알파면 최소 30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려워요. 혹시 연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막 네. 바쁘게 움직이고 거기서 게임하고 이거는 맞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들이 어려운 기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능은 원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기본 원고를 받고 그 원고에서 대사와 대사 사이에 이제 대사를 침범하지 않고 뭐 누구가 뭐 한다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능은 그 기본 원고가 없으니까 기본 원고도 일일이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받아 써야 그 사이에 해설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이제 글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생겨서 그나마 저희가 이제 조금은 시간을 절약하긴 하는데, 예능들이 어렵고요. 그리고 예능은 사실 우리가 웃자고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웃음 포인트를 비장인하고 같이 웃을 수 있게 웃길 때 얼른 그 웃기는 걸 빨리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지금 누구가 뭘 하는데 뭐가 웃긴다 뭐 이걸 쓰는 바람에 이미 비장애인들은 다 웃었는데 한 박자 뒤에 시각장애인이 웃는다. 그러면 이제 그건 실패한 해설인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근데 원고 작성하실 때 이거는 조심해야 한다. 이건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은 주어를 먼저 쓴다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파란 하늘이라고 하면 파란색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늘이 파랗다라고 하면 하늘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주어를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시각장애인들이 머리에 일단 주체를 먼저 떠올리고 그 주체가 뭔가를 하는구나를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어를 먼저 쓴다는 게 일단은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이고요. 네. 시각장애도 사실 굉장히 유형이 다양해서 전혀 못 보시는 분, 조금 보시는 분, 중심 시야가 없는 분, 주변 시야가 없는 분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맹 시각장애인을 기준으로 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화면 해설 시스템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에 도입된 게 2005년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화면 해설 방송 편성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상파의 경우는 전체 편성에서 10%를 화면 해설로 제작하는 게 이제 법으로 지정돼 있어요. 의무 예.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10% 제작을 하는데 이 화면 해설 방송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방송이거나 낮에 방송하거나 심야에 방송하거나 이런 식이어서 비장애인 분들이 일부러 그 시간을 찾아서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 이런 게 있는지 나는 몰랐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죠.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용어도 있지만 네. 시각장애인들의 콘텐츠 시청 환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게 처음엔 교통약자를 위해 생겼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단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화면 해설도 사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지만 이게 좀 더 많아지면 화면을 보지 않고 일을 할 때 이를테면 뭐 설거지를 하면서 등 뒤에 TV가 있을 때 예. 이래도 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꼭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걸 해준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화면 해설 서비스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장애인에 대한 배려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이런 그렇죠. 화면 해설이 더 많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미정 화면 해설 작가였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경제전망소라고요? 네, 때가 때인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연말이 되면 부쩍 트렌드서가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 트렌드서들이 대부분 뭐 소비라든가 콘텐츠, 미디어 트렌드 이런 식으로 미시적인 흐름에 관한 것인데요. 네. 의외로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하지만 뭐 개별적인 경제 행동에 대한 방향을 좀 잡으려면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실장이자 사실 대중들에게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분이 계시거든요. 네. 김광석 실장님의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 책을 준비했습니다. 리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 보니까 세계 경제전망 밝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리세션이라는 말이요. 경기 후퇴 초기 국면에서 경기가 이제 하강 과정으로 들어가는 전환 단계를 말하는 건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한순간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하강의 사이클에서 하강이 시작되는 국면이니까 예. 이 말 자체가 이건 장기적이다. 이 불황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말을 얘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상당히 내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네. 걸 그냥 제목에서도 그냥 알 수 네. 있게 네. 표현을 한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불황이 잠깐 뭐 이 경기 침체가 살짝 왔다가 그냥 네. 바로 반등하는 이런 네. 형태가 아니라 장기 큰 사이클로 불황이 올 것이다. 네. 이런 전망에 가까운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국민들 개인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참 좀 애매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라는 예, 사람이요. 예.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그 부분과 전체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체 흐름은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분은 모른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강이나 비슷한 거죠. 강은 흐름을 보자면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네. 하지만 개별 물입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경기 흐름이라는 게 지금 크게 보자면 어쨌든 불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불황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근데 또 그 가운데서도 개별 아주 작은 얘기하신 좀 튀어 오른다든가 주가 갑자기 오른다든가 암호화폐가 또 갑자기 오른다든가 이럴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크게 보자면 어쨌든 하강 국면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잠깐 튀일 때 이럴 때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잘 모른다면 일단 하강 국면에서는 안전한 투자 투자라기보다는 안전하게 빚을 빨리 갚고 그리고 재테크를 하는데 저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거시적인 흐름을 보자면 그런 조언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망이라고 하는 게 네.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부터 사실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지 보통은 전망이 맞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네.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경제는 복잡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금리, 네. 뭐 소비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전쟁 같은 게 터지기도 그렇죠. 하고. 우크라이나 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경제가 네.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책에 의하면 일단 세 부분으로 불황이 될 것이다라는 경제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요. 네. 그게 세계 경제 이슈, 한국 경제 이슈, 산업 기술적 이슈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세계 경제를 보자면 이때 세계 금리 인상을 끌고 가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연준의 기조를 좀 짐작을 해야 되는데 네. 폴 볼커라는 사람을 소환을 해요. 네. 1970년대에는 미국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여가지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는 또 상승하는 최악의 국면이잖아요. 예.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이때가 1970년대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후고 근본위제가 폐지가 돼서 달러를 무제한 발행을 해가지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오일 쇼크도 찾아왔던 때라 그렇죠. 지금보다도 더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었는데 1979년에 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 폴 볼커의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1981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갔대요. 와, 엄청나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잡힐 때까지 올린다 해가지고 예. 거기까지 올렸더니 1983년 2년 지나서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연준이 이때 경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그래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이때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기조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글로벌 리세션의 공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미국은 버틸 수 있죠. 네, 그렇죠. 미국은 버틸 수 있는데 세계 각국의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도미노 외환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전쟁이 벌어진 여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고립주의가 또 대두되면서 원자재나 부품 수급 같은 것들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몰리면서 또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 뭐냐면 중국의 원자재를 예. 한국이 가공하고 미국이 포장해서 파는 식으로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어떤 상품 생산하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 체인이 끊어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폴 크루먼 교수가 네. 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네. 본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무섭게 금리를 올리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으면서 네. 만약에 고금리가 조금 더 완화가 되기만 하면 바로 그냥 반등해서 튀어 올라오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다. 그렇죠. 네. 이게 좀 우리나라 얘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잠깐 어떤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큰 흐름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정말 빚을 빨리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해서 올라갈 네, 테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금리가 1% 올라가고 막 이러면 예. 사실 이게 말이 1%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몇백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빚에 대한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이자 높은 곳에 그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게 좋은 전략이 되죠. 주식에 대한 조언을 이 책에서는 살짝 하고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강이 아래로 흐른다고 해도 뭐 물 입자가 튀어오르는 입자들은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 KBS 의견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전망했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투자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이 책에 나온 의견을 소개해드리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철금속,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나 리튬 같은 그 공급망이 무너져서 이제 비싸질 수 있는 이런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이런 비철금속 원자재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한국 경제 거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내수보다는 글로벌에 어떤 맞춰져 있잖아요. 예. 수출이나 수입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에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게 외화 유출 위험 때문에 또 우리나라로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인구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마이너스로 좀 바뀌는 추세가 됐죠. 네.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2023년 한국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러다가 IMF 같은 게 또 오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이 책에 의하면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IMF 직전에 외환 보유고가 204억 달러 정도였대요. 97년에. 예. 근데 지금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만 보자면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GDP 대비 뭘 봐야 된다. 복잡하게 하지만 그래도 외환 보유고라는 지표가 이제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외환 위기까지 갈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방심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이렇게 좀 귀 쫑긋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네. 2021년 초반까지 형성되었던 부동산 버블이 일단 꺼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2023년 중반까지는 그래도 부동산은 계속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3년 중반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반 넘어가면 근데 이제 2023년 후반으로 가면 거래 절벽이 약간은 풀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다고 이때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정 필요하신 분 있죠. 그러니까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라면 뭐 살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확 올라갈 건 또 아니니까
저도 이번에 느낀 게요. 예. 경기 하락이 이렇게 되고 느낀 게 뭐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이 나와도 금리 앞에서는 이길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뭐 해봤자 저금리 때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고요. 고금리 때는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전반적으로 주식은 선행성, 그 부동산은 동행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선반영된다고 하니까. 네, 지금은 나쁘더라도 예. 올라갈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 심지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은 동행성으로요. 지금 당장의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뭐 빚까지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근데 부동산은 반드시 큰 금액의 빚이 필요하니까 네. 그 이자를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몇 년간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좀 접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그러니까요. 저 끝으로 우리가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 정리해 볼까요? 일단 그동안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가졌다고는 했어요. 그 몇 년 동안. 근데 가만히 보면 경제라기보단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한 건데 그 재테크라는 게 미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쓸려다니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잡으려면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책이 또 2023년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년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면 2023년은 아무래도 긴축의 시대입니다. 일단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필요한 때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 잘못하면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후퇴에도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이 바로 이런 경제 전망 책을 좀 보고서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막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네. 어찌 보면 내가 앞서서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겠다 이거보다는 이럴 네. 때에는 오히려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빚 갚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뭔가를 행동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산시켜서 좀 덜 위험하게 만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다. 네.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의 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오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풍과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시간당 2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낙엽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니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30에서 100,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권 동해안,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10에서 40, 그 밖의 전국 5에서 20mm입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서해안, 충청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8도, 광주 10도 등 전국이 2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6도 등 전국이 12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전부터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상에 강풍과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0.1도, 습도 8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카타르 도하 월드컵 그 화려한 막이 오른 날 중동 지역의 한 도시에서 아주 특별한 월드컵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도시 이들리브에서 이름하여 피난민 월드컵이 개막한 건데요. 이들리브 시립 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국 유니폼을 입은 3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고요. 카타르와 에콰도르 팀으로 출전한 아이들이 실제 월드컵 일정처럼 개막전을 치렀다고 합니다. 경기는 월드컵 토너먼트 기간 내내 치러지며 결승은 이들리브시의 피난민 캠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난민 월드컵을 주최한 곳은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비정부 기구인데요. 시리아 정부군 공격을 피해 모여든 피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올렛은 월드컵 32개 팀 중 25개 팀은 실향민 캠프 출신 아이들로 나머지 7개 팀은 아들리브와 인근 지역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아이들의 나이는 10살부터 14살까지로 한정했고요.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맹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아들리브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최소 50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군의 화학 공격과 대규모 공습을 피해 동부에서 피난민 150만 명이 아들리브 주로 몰려든 상황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깨끗한 물은 거의 없고 전기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올렛은 바로 이런 실향민 아이들과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피난민 월드컵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접하니 한국 정부의 1년 예산 절반을 쏟아부은 도하 월드컵이 생각났습니다. 당장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피난민 월드컵 그리고 도하 월드컵 둘 중 어느 쪽 월드컵이 더 스포츠 정신에 가까운 건가 되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Stars all the way from here.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Now everybody asks me why I'm smiling up from ear to ear, but I know nothing's perfect, but it's worth it after fighting through my tears. And finally you put me first, baby, it's you. You're the one I love. You're the one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Come on,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I can always call when I need to make everything stop.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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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Oh, baby, you put my love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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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You put my love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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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Oh, come on, baby, you put my love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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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My love on top. Baby, it's you. You're the one I love. You're the one I need. You're the only thing I see. Come on,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that always calls when I need you, baby. Everything stops.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baby. You're the one that I love, baby. You're all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Come on,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I always call when I need you. Everything stops.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baby. 'Cause you're the one that I love, baby. You're the one that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Baby,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that always calls when I need you. Everything stops.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baby. 'Cause you're the one that I love, baby. You're the one that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Baby,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that always calls when I need you. 비욘세의 러브 온 탑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장소민님, 아이들이 월드컵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전의 끔찍함을 잊고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4287님, 요즘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데 피난민 올림픽 소식 들으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희망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기구에서 이곳이 아직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들리브라고 하는 지역이. 근데 계속 공습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한민 캠프를 국제기구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 좀 호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피난민 월드컵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본질적인 어떤 주최 측의 의도일 테고요. 거기에 참석하는 또 경기에 임하는 아이들 그 해맑은 눈으로 정말 스포츠를 하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탈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이었죠. 경기 양평에서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고, 최근에 제가 전투기 관련 사고 소식을 굉장히 맞아요. 자주 지난번에 뭐 좀 노기종에서 팬텀기였었나요? 네. 거기서 또 뭐 비행기 추락 사고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이게 또 노기종이 아니어서
F-16.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네. 어제 저녁 8시 5분쯤에 우리나라 공군의 KF-16C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벼락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추락 전투기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의 초기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원주기지 서쪽 20km 지점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을 해서 야산에 추락을 했고 조종사 한 명이 비상탈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탈출한 조종사는 무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해서 무장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민간 피해는 없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공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가 피해 여부나 또는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찰자산과 비상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이 비행을 중지를 했고 네. 이 사고 난 기종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규명이 될 때까지는 비행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난 KF-16은 1991년에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전투기와는 달리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70년.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 해당 기종의 추락 사고가 이번을 포함해서 8번째이고요. 또 올해 추락한 공군 항공기는 5대입니다. 근데 그중에 5대 중에서 2대는 1970년대 도입한 노후 기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1월 11일에는 F-52 전투기 한 대가 이륙 후에 급강하를 하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조종자가 순직하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8월 12일에는 F-42 전투기가 비행 중에 엔진 사고로 서해상에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종사 2명은 무사히 비상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4월 1일에는 KT-1 훈련기 2대랑 비행 훈련 중에서 충돌해서 비행 교수와 훈련 조종사 4명이 순직한 일도 있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가 난 KF-16 같은 경우는 91년에 도입돼서 로키드 마틴의 F-16 전투기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기종인데 네. 군 안팎에서 이 다발 엔진을 장착한 KF-16의 안전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생존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발이라고 해서 엔진이 2개 달려 있는 경우에는 하나가 멈춰도 다른 하나로 그러니까 비행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건 엔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엔진이 멈춰버리면은 진짜 전투기는 그냥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다는 건데 결국은 또 이제 추락 사고가 또 발생한 건데요. 전투기 추락했을 때 굉음이 엄청나게 큰 게 네. 들렸다고 하셨잖아요. 무장 상태였다고도 얘기하고. 맞습니다. 혹시 이게 산불로 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서야 모두 다 진화가 됐습니다. 20일 밤 8시 5분께 추락해서 주변에 불이 났는데 8시 30분에 1단계를 발령을 해서 차량이랑 소방관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를 하는 경우인데요. 11시 45분이 돼서 대응 1단계를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불길이 안 잡혀서 오늘 오전 7시 20분까지 헬기 8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계속했고요. 오늘 오전 9시 30분이 돼서야 주불을 완전히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를 전후해서 뒷불 정리 작업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 불로 산림 1.5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점점 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공군 아무래도 전투기도 훈련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훈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잠정 중단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대규모 훈련을 잠정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했고요.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점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공군에서 애초 진행하려고 했던 대규모 공중훈련이 있습니다. 소링이글이라고 하는 훈련인데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사고 원인이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정찰자산하고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의 비행을 중지하고 항공기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잦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걱정도 사실 국민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대비태세 공백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전투기 추락이나 최근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공군 주력 전투기라고 하는 KF-16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140대가 도입된 상황이고 네. 8번의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 노후화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기술로 개발한 비행기를 전력화하는 데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손으로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네, 이제 시험 비행한 상황이니까 네. 앞으로 몇 시간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전투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들의 안전 문제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걱정이 저는 이제 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너무 사고 소식이 잦으니까 네.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현무 낙탄 사고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긴장 상황이 늘 고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분들의 안전도 걱정이고 또 대비 태세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뭐 당연하게 그 대비는 하고 있다라고 군에서 설명을 합니다만 그냥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훈련이 더 잦아지면 네. 뭔가의 작은 결함이라도 그게 더 더 많이 두드러져서 발견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이 정말 철저한 대비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타르 도하 월드컵 개막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선수 경기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가 우리도 거리 응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네. 이건 판단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붉은 악마가 이번엔 거리 응원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지난번 상황을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24일날 첫 경기가 있고 우리나라 경기가 28일에 있고 12월 3일 0시에 이제 경기가 있는데 조별 예선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근데 광화문 응원이 현실화될지는 좀 관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붉은 악마 측에서 우리만의 응원과 문화로 참사를 위로하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게 첫 번째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그러네요. 당연하니까요. 네. 그것 다음에 결정을 할 것인데 승인 여부를 두고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 때 너무 대단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때 이후로는 축구를 평소에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지 않는 저도 월드컵 때만 되면 그건 의리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광화문에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참 그것도 그런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 붉은 악마가 서울시 허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붉은 악마 측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라고 밝혔어요. 우리만의 응원과 문화로 참사를 위로하는 게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붉은 악마 서울 지부장이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서 네.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안전하고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도 사건 사고 없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스스로에게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고심을 하는 이유는 인파가 최소 10,000명 이상이 모일 거기 때문인데요.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구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거리 응원 계획을 철회한 상태였는데 붉은 악마가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종로구청이 1차 심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광화문이 이제 종로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 붉은 악마의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하다면서 보류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24일 거리 응원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10,000명 정도가 참가하겠다고 하면서 붉은 악마 측에서 투입하겠다고 한 안전요원이 160명 정도인데 종로구에서 봤을 때 여기 2-3배 인원들이 안전관리 요원으로 있어야지만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당장 내일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상으로는 좀 촉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도 양쪽으로 우려도 있고요. 기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 열정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발산하는 것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에서는 집에서도 응원을 할 수 있는데 꼭 거리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악마 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붉은 악마는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민간 단체인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당국과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또한 축구협회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우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불가항마랑 협의해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응원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2년부터 지난번에 러시아 월드컵까지 한 번도 거리 응원전이 쉬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안전의 대책만 충분히 세운다면 거리 응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고가 나서 나중엔 사고가 나서 후회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모습과 방식은 달라도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가 지금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강원광장, 서울시청합광장 사용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울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그렇죠. 같긴 해요. 네. 참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 네, 사안이긴 그렇죠. 한데 예. 이태원 참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추모할 것인가 이런 네.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앞으로 허가 안 하면 계속 허가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또 반론이 뒤따를 수도 있는 것 같고 좀 고민이 많네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월드컵 앞두고 있으면 월드컵 특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자영업자분들 집에서 월드컵 응원하는 것 때문에 치킨 많이 주문해서 먹기도 그렇죠. 하고 맥주 판매량도 늘기도 하고 네. 또 모여서 뭐 맥주집 같은 데서 네. 같이 응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월드컵 특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가끔 새벽에도 축구 경기 많이 했었잖아요. 월드컵 4시에도 하고 맞아요, 1시에도 맞아요. 하고 2시에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눈을 뜨고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못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축구 경기는 10시 그리고 자정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자정이라서 그러네요. 어지간하면 다 보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응원도 좀 불가능해진 상태라면 이제 치킨집이나 이렇게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좀 기대를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월드컵 때도 한국팀 경기가 있을 때 그 프랜차이즈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빅매치가 있는 날만 요즘에 또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또 투자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한국 빅매치 있는 날만 아르바이트생을 좀 쓴다거나 물량을 좀 미리 확보해가지고 그날 최대한 많이 주문을 받아서 매출을 좀 올렸으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거리 응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축구를 보고 나면 이기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서 또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 좀 영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거리 응원이 어려워지면 이제 3355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또 응원을 하시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또 길게 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을 노려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도 나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포장마차에서는 한 골 넣을 때마다 술 한 병 무료. 이런 이벤트도 계획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손해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기면 그 정도 손해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 많이 안주시켜 드실 거예요. 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이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루과이전 당일에 맞춰 배달 노동조합이 파업을 요구했다고요? 네. 그 쿠팡이츠 교섭단이 24일부터 집중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은 기본 배달료를 올려달라는 것과 거리 할증을 도입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제 당장 업주분들은 걱정이 좀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월드컵 때 되면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 당연히 배달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요즘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시키니까 한 저희 집 근처는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 한 30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주문이 막 몰리게 되면 그럼 몇 시간씩 걸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걱정인데 참여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배달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랑 붙는 첫 경기 날부터 이제 집중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날 뭐 장사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동안 좀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같거든요. 네. 좀 가라앉은 느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네, 월드컵 네. 응원하면서 좀 그런 것도 이렇게 훌훌 떨쳤으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유달리 가뭄이 극심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30년 만에 제한급수까지 고려할 정도라고 해요. 네. 제가 태어난 이래 광주 전남 지역에 이런 가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1973년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 강수량이 805m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름을 지나왔잖아요. 보통 여름에 집중호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1년 연간 강수량이 1200이 넘는데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비가 더 올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보통 겨울에는 여름만큼 비가 많이 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근데 805mm니까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형 수도꼭지 부착, 수압 밸브 조절, 심지어 목욕탕하고 수영장처럼 물 사용량이 많은 곳에 물 아껴 쓰기 운동 이런 얘기를 정말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식수원이 말라서 완도군 같은 경우는 2일 급수, 4일 단수를 제한 급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광주 시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주화몰 수위도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수율이 31%인데 예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8월 이후에 지금 가뭄 대응이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식수의 60%를 동복호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네. 취수 자체가 이제 가뭄이 더 지속되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쯤이면 저수량이 바닥나서 취수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안에 이제 비가 오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정수장으로 끌어오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고갈 우려를 재난 위험으로 감주하고 사전 비상행동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추가로 재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네. 지금 겨울철에 뭐 눈이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비 오는 거에 강수량이 비하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걱정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이렇게 시작해서 올겨울에 끝나면 그나마 좀 버텨보자 할 수 있을 텐데 네. 올겨울에 안 끝나고 내년 봄까지 이어지면 봄에 또 가뭄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봄에도 가뭄이 자주 오잖아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뭄 일수가 현재 250여일이라 그래요. 광주 전남 남부 지역에 지금 360일 다 안 썼잖아요. 예. 저희가. 근데 4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고요.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완도하고 대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제일 큰 이유는 여름에 비가 안 왔어요. 태풍 불었는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람만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안 내렸더라고요. 그다음에 평년만큼 눈비가 와도 모자란 상태인데 올겨울은 또 춥고 건조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도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돼서 가뭄이 길어지면 봄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봄에는 건조해서 산불이 원래도 많이 나는 시기인데 겨울부터 계속 가뭄이 이어지게 되면 봄에는 더 심각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음이고요. 역대 세 번째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고통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지역도 말라가고 있다는 네,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는데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소식 있잖아요. 네, 비가 내리고 좀 추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비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보다는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일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에 비가 시작돼서 오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30에서 80mm,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같은 경우는 10에서 40m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온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2도에서 13도, 그리고 모레 같은 쌀쌀해지네요. 경우는 네. 6에서 13도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호남 지역에도 역시 별로 안 내리네요. 네, 비 소식이 별로 없어요. 네, 좀 비가 지금 점점 추워질 텐데 비는 잘 안 내릴 텐데 걱정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요즘 차량을 이용해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쪽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공영 주차장 내에 또 불법 차박을 해서 그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불법 차박에 대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네, 과태료 규정을 만들고 그러면 차박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러면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차박하시는 분들 거를 쭉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공영 주차장이나 아니면 그 도심이 아닌 곳의 주차장마다 차박하고 있는 그 차들 때문에 또 하나는 텐트를 공영 주차장 이렇게 태워놓고 텐트 치신 분 왜 이렇게 많아요?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고 텐트를 쳐서 본인들이 원하는 캠핑을 했다면 그것도 불법이지만 안 치우고 가는 거예요.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차박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국공립 숲속 야영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에는 공동시설을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공립 숲속 야영장은 27년까지 지금 27곳인데 쉬운 곳까지 이제 차박할 수 있는 야영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노지 알바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도가 낮은 공영 주차장이나 유휴 부지를 캠핑 자동차용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재에 비해 취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천막으로 한정된 글램핑 시설에는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난방기구나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에 대한 대책들도 세울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정신이 부쩍 드네요. 겨울이잖아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절대. 그리고 자신이 즐겼으면 그 뒤처리도 좀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젯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죠.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그것도 겨울에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화려한 수식어에 이주 노동자와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타르 월드컵, 중동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기도 크기만한 좀 작은 국가예요. 반도 국가죠? 그렇죠. 네. 네,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진주를 채취하던 가난한 나라였는데 1939년에 석유, 1971년에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됐고요. 국토 전체가 건조한 사막 기후예요. 여름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면이 바다니까 습도가 최고 70%가 넘습니다. 더 견디기가 어렵겠구나.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여름에 월드컵이 많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카타르 정부가 경기장에 그러면 우리가 최신식 에어컨을 설치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이 됐고 그래도 여름에는 무리다 이런 얘기가 많아져서 2015년에 결국 겨울에 월드컵을 열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11월 지금 20일도 넘어가고 하순인데 카타르의 최고 평균 기온은 영상 29.5도예요. 그래서 8개 경기장의 그라운드와 관중석에 정말 대규모의 에어컨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지금 경기장 내부 온도는 영상 20도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도 도하를 비롯해서 모든 경기가 5개 도시에 있는
월드컵에는 8개 경기장에서 열려요. 하지만 경기장 간 거리가 다 반경 55km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이동하는 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게 되고요.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지하철 노선도 뚫었습니다. 세계 노선 37개역인데요. 대부분 경기장이 역에서 내려서 7분이나 8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자리에 있습니다. 구장하고 구장 사이도 짧으면 7분, 길어도 1시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팬들이 하루에 최대 3경기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을 보러 온 팬들에게는 지하철을 또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부자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막식이 열린 알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 모든 좌석마다 기념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가 놓였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중동 국가들이 네. 석유를 다 수출을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가장 많은 석유 소비국이 자신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소비를 하는 석유의 거의 70% 정도는 에어컨 켜는데 그렇죠.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더운 국가인데요. 또 보통 이제 월드컵 열면 공인구가 어떤 형태로 네. 나오느냐 이것도 그렇죠. 관심이 많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 공인구 이름이 알릴라예요. 이게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친환경 수성 잉크와 수성 접착제가 사용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스코트가 라이브인데요. 아랍어로 매우 뛰어난 선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랍 국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을 기념해서 아랍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그런 의상 있죠.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생기는 기쁨을 모두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공식 엠블럼이 카타르의 상징색을 바탕으로 수학의 무한대 기호를 세로로 세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어지는 대회의 본질을 담았다라는 의미고요. 윗부분이 살짝 더 길어요. 그래서 트로피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엠블럼입니다. 이게 아랍의 전통적인 모직 숄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 숄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겨울에 열리는 대회다라는 특성이 또 여기에 담긴 그런 거고요. 네. 각 팀 선수가 23명이었는데 3명 더 늘었습니다. 26명이 됐고요. 경기 중에 교체도 그동안 3명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5명으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총 상금이 4억 4천만 달러입니다. 약 6,208억 원이에요. 4년 전보다 우리 돈으로 564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우승팀이 우리 돈으로 59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막전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네.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이 도입이 된다고요? 처음 도입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2018년 러시아 대회 때 비디오 판독 VAR이라는 게 도입이 됐었고 이번에는 카메라가 옵사이드 여부를 가리는 반자동 판독 기술이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 판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에도 센서가 내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 지붕에 12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됐거든요. 공하고 선수의 위치를 초당 50회에서 500회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사이드 여부를 가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판독 시간이 지금까지는 한 70초 정도 걸렸는데 25초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기가 당연히 지연되는 게 좀 적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경기 흐름이 끊겼던 상황도 훨씬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막전에서 오늘 새벽에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에서 이 기술이 사용됐는데 에콰도르의 발렌시아 선수가 전반 3분 만에 헤딩골을 성공을 시켰는데 이 반자동 판독 기술로 봤더니 옵사이드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첫 골이 무산됐지만 에콰도르가 2대 0으로 카타르에게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기록이 또 하나 나온 게 카타르가 개막전에서 패배한 첫 번째 개최 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에서 심판이 여성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월드컵에서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남자들의 월드컵이잖아요. 그 남자 월드컵 92년 사상 처음으로 여성 심판 6명이 이번에 기용이 됐는데 주심이 3명, 부심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랍 국가는 여성에 대한 인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인데 여성 심판이 처음 등장을 해서 또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무슬림 국가라고 하면 네. 술 판매 금지 그렇죠. 된다고 알고 원칙적으로 있잖아요. 금지가 돼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도 중동의 무슬림 국가니까 원래 그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호텔 같은 아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타르 당국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원래는 경기장 안팎의 지정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서는 맥주를 마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개막을 이틀 앞두고 경기장 안에서는 술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전격 금지하는 쪽으로 번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 기간에 음주가 가능한 곳은 도하 시내에 있는 팬 구역에 있습니다. 팬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외국인이 묵는 호텔, 그 호텔 주변에 전자음악 공연장뿐인데 여기 가면 맥주 한 잔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비싸네요. 비싸죠. 예. 아무래도 여기에 이렇게 맥주를 갖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해상 물류를 통해서 지금 버드와이저가 공식 후원사인데 지금 들여보냈거든요. 그 물류 비용만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 공공장소에서 주의해야 할 건 음주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술의 뚜껑을 안 마셔도 열었다 닫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걸 어기면 징역이 최대 6개월, 벌금이 3천 리알인데 우리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부과가 되고요. 다만 경기장에서 이제 맥주가 팔리긴 하는데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버드와이저의 무알콜 맥주만 판매가 되도록 허용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다 같이 그 금지를 시키면 되는데 네. 그 경기장 안에서 예외 구역을 두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경기장 안에서요? 네, 박스 스위트 좌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굉장히 좀 약간 VIP들이 들어가는 고급 예. 좌석 있잖아요. 이 좌석 가격이 우리 돈으로 3,200만 원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게 매진이 이미 됐고요. 예. 여기 가면 맥주, 샴페인, 와인, 위스키를 경기 전 하프타임 그리고 경기 후에 마실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금주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월드컵을 어떻게 즐기느냐 전 세계 팬들의 비난이 높았을 때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인간은 3시간 동안 맥주를 안 마셔도 생존할 수 있다라면서 카타르 입장을 적극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스는 이건 이렇게 되면 금주는 일반 관객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 FIFA 관계자 또 다른 VIP 고객들은 고급 좌석에서 모든 술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해놨어요. 네, 이 갑자기 이틀 전에 지금 금주를 시켰기 때문에 예. 월드컵 특수를 누렸던 후원사 버드와이저가 굉장히 난감해졌는데요. 왜냐하면 1986년 월드컵 이후에 4년마다 이 버드와이저가 FIFA에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를 스폰서십 비용으로 지급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월드컵 특수를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드와이저가 결국 이 월드컵용 맥주 재고를 그러면 우승팀에게 다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참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살을 드러내는 네. 복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때요?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도 가고 그랬을 텐데. 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전 월드컵과 다르게 카타르가 복장 규정이란 걸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선수들의 아내나 여자친구들이 이제 카타르에 올 때 단정한 옷을 입어달라라는 규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관광객 복장에 관한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일단 어깨 등이 노출된 상의,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치마, 레깅스 등은 공공장소에서 입지 말라라고 권고가 됐고요. 네. FIFA도 남성은 최소 무릎 아래까지 가리는 바지를 착용하고 맨발이 슬리퍼 차림은 좀 곤란하다. 여성은 바지나 긴 치마를 입어달라라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에 투자한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네. 뭐 이렇게 알려져서 엄청납니다. 이거 돈 잔치 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월드컵을 유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 개최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310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30년에 1회 월드컵이 개최된 이후에 지난번 러시아에서 열렸던 월드컵까지 개최 비용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아니,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요? 네. 630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거의 절반을 지금 여기에 쏟아부었고 러시아 월드컵 직전 대회가 한 15조 7천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 15조인데 이번에 310조 원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카타르가 2020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고요. 석유는 13위, 액화 천연가스 수출은 2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요. 작년에 82,886달러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250만 원이었어요. 세계 5위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개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이 비용을 어디다 썼느냐. 경기장 7개를 새로 만들었어요. 8개 중에 3만 개 이상의 객실을 새로 확보했고 지하철, 고속도로, 공항 정비 그리고 이제 제2의 도시에 골프장, 백화점 같은 유흥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0조 원을 들였는데 그럼 월드컵으로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네. 9조 원에 불과할 9조 것으로. 원요? 네, 310조 원대 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는 장사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근데 카타르가 이번 인프라 비용 대부분이 공공투자 프로젝트인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사업의 일환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 성장을 위해서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월드컵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라는 설명을 해놨고요. 카타르는 지금 지역 라이벌이 두바이입니다. 그래서 두바이처럼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있는데 엄청나게 축구광으로 유명해요. 이것도 월드컵 개최에 영향을 미쳤는데 영국에서 사립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년 이상 지내면서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를 알리는 방법으로 그동안 이 타밈 국왕이 축구를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카타르의 명문 축구 클럽인 알사드의 구단주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프로축구를 부흥시켰고요.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은퇴를 앞둔 유명한 선수들도 대거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 프랑스의 명문 축구 클럽이죠. 파리 생제르맹을 우리 돈으로 695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이렇게 세계 최고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거기에만 한 1조 7,600억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긴 많네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화려한 월드컵의 면모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어두운 부분도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 준비하면서 경기장을 많이 지었다, 호텔도 많이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자국 국민들이 짓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주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여서 지금 300만 카타르 인구 중에 8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최소 10만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노동법이 허술하니까요. 그 아래서 착취, 학대를 당했고요. 수천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국제 앰네스티는 개최국으로 선정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카타르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15,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많아요? 이런 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월드컵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지금 이 시기를 보면 거의 월드컵과 관련된 사업에서 일을 대규모 하다가 공공투자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디언지도 지금 5개 국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에서 굉장히 이주 노동자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들 국가에서 많이 사망자가 나왔고 2014년 이후 특히 이제 그 이후부터 월드컵 경기장을 본격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 당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론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는데 피해 보상 책임을 카타르 정부가 피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이 사망한 그 원인이 통계상으로 보면 한 69%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심부전 아니면 호흡 부전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극심한 폭염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앰네스티는 이주 노동자들이 카타르에 오기 전에 건강검진도 받았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고 폭염 속에서 하루 14시간에서 심지어 18시간 가까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시간당 1.2달러, 우리 돈으로 1,6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당 임금은 1.2달러, 네. 1,6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도 참 많이 비교가 되네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탄압한다 이런 비판도 끊이지 않나요? 네, 이슬람 국가라서 카타르에서는 동성애와 성전환이 불법입니다. 적발이 되면 벌금형 또는 7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사형에도 처해지는 그런 국가인데요. 그래서 국제적인 논란이 좀 일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정부가 이 동성애 금지법 적용을 월드컵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에도 이 카타르 월드컵 대사가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공공장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를 방문하는 성소수자 선수도 있고 관람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권리가 보장되겠느냐라는 우려가 또다시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축구팬 사이에서는 월드컵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리, 런던 같은 주요 도시 유럽에요.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거리 중계와 응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유럽의 9개국 선수단이 원래는 성소수자와 연대한다는 의미로 무지개색 하트 모양 완장을 차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FIFA가 이러면 옐로 카드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 선수들이 이런 완장은 차지 않고 다른 완장을 지금 차고 나오게 됐습니다. FIFA가 월드컵 참여 국가들의 축구는 이념적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축구에 집중하라라는 서한까지 이번 달 4일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 비판을 덮으려는 FIFA와 카타르의 태도가 오히려 역사상 가장 정치화된 월드컵을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최초의 탄소 중립 월드컵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녹지 건설, 태양광 발전, 전기버스 운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월드컵으로 배출될 탄소를 다 흡수하겠다. 이게 한 360만 톤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면서 이걸 네. 흡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굉장히 많이 돌리는데 태양열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기장 사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으니까 탄소도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국의 랭커스터의 버너스리 교수가 이 추정치를 조사해봤더니 360만 톤이 아니라 1000만 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환경단체 카본 마켓워치도 이 17개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을 카타르가 실제보다 8배 정도나 낮게 계산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놔서 비판이 좀 일고도 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에 공들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원유 문제를 놓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카타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지금 카타르에 가서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새벽 4시에 미국하고 웨일스가 경기를 하니까 이걸 지켜보고 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석유 증산에 협조를 할지 이것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베슬 반데어 콜크의 몸은 기억한다입니다. 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슬퍼할 때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자에게 괜찮아요?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